네, 오늘 새벽 여러분들의 의견들로는 테슬라 고고 있고요. 브로드컴 가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말 사이에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만 종목별로 튀는 업종 종목들이 꽤 많았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는 사상 최고치 흐름의 차익 실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할지 참 궁금해지는 사항입니다. 저 EWI 그리고 코로 야간 선물 좀 엇갈리는 흐름인데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을 잘 알렸으면 좋겠네요. 이제 화학업종 집중 분석해 볼 시간인데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 계속 점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9월에는 금리 인하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많게는 50bp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큰데 화학업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금리가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할 때 화학과 철강 이런 소재 기업들은 가장 많은 이익이 급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서 그 대신에 많은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과 철강이 이익이 올라가게 되는데 특히 화학도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예를 들면 마이너스 한 900억에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1200억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게 그게 화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보면은 2001년도 그다음에 2008년도 그다음에 2020년도가 어떻게 됐냐면은 금리가 하락할 때 화학기업이 순이익이 급증했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2001년도, 2008년도, 2020년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면은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도 급격하게 턴어라운드 합니다. 그때도 과거가 미래를 담보하지는 않지만 거의 한 850%까지 급등하는 그런 사례가 예를 들면은 2008년도도 있었고 2020년도에도 한 450%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순이익이 50%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금리가 구조적으로 하락할 때 많은 소비가 일어나서 이익이 많이 올라가더라. 네. 그래서 주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FOMC가 다가올수록 화학기업의 주가를 예상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가 되면 왜 화학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지 살펴주셨는데 자 그럼 실제 금리 하락기 때 화학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표적으로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갔던 사례가 짧게 보면은 우리가 2020년도 있거든요. 한 5년 전? 예, 그렇죠. 2020년으로 잠깐 돌아가면은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미국 기준금리가 얼마였냐면 미국 기준금리가 2.5%였습니다. 2.5%였다가 2.5%였는데 경기가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가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이제 급격하게 경기가 안 좋았죠. 그러니까 미국 페드 연준이 놀래가지고 2.5%부터 2.5에서 0.25까지 한 2.25%를 수직으로 낙하를 시킵니다. 기준금리를 낙하를 해줄 때 어떻게 됐느냐면은 화학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2019년에도 이익은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떨어졌지만은 이익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0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기업 예를 들면 1,000억 원이 나왔는데 이렇게 금리가 이제 2.25 뚝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000억에서 한 1,250억 그다음에 1,500억으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억에서 1,500억으로 50%가 올라가더라는 형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50% 올라가면 이게 당기 순이익이 50% 올라가면 주가도 50% 올라가거든요. 그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래서 보면은 금리 하락기 때 이익이 소비가 많아져 가지고 이익이 50% 주가가 50%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판에 한 450%의 주가가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고금리 때 이렇게 고금리고 경기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가 막 작용하다 보니까 주가가 굉장히 이렇게 손절매 물량까지 겹치면서 2020년에 막 밀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당기 순이익이 50%만 올라가도 주가는 한 450%가 올라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포가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미국의 화학과 철강, 한국의 화학과 철강이 이 지금 현재 4.5%가 굉장히 고금리거든요. 네. 2008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금리에 지금 이렇게 눌려져 가지고 이익이 거의 제로 수준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제로 수준인데 주가는 더 큰 폭으로 확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졌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제 4.5%가 이번에 뭐 0.25든지 0.5가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구조적으로 내년 한 7월 달까지가 어떻게 보냐면은 시장에서 한 3.25 정도로 보거든요. 한 1.25 정도가 빠질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빠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예상도 되거든요. 구조적으로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익이 올라가는 국면이 전개되니까 금리가 하락하면 이익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더라는 게 화학과 철강의 거의 정석과 같은 그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번 금리 하락기 때도 그러니까 9월 17일이죠. 네. 그러니까 9월 17일부터 제가 볼 때 금리가 하락 기조가 이제 1년 만에 다시 시작되기 시작하는데 이것만큼 큰 호재는 없다. 화학 철강한테는 네. 특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여러 종목들 화면으로 지금 보셨습니다만 참 주가가 참 부진하고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고금리에 좀 눌린 모습이 좀 숨통을 좀 트일지 참 좀 봐야겠습니다. 한국 기업의 화학업종 또 미국 기업의 화학업종 좀 더 좀 비교 차트가 필요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러면 이제 한국 기업을 한국 기업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아니면 미국 기업을 생각할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는 상법 개정이 이전까지 어떻게 됐냐. 우리가 지금 과거 논리로 보면은 한국의 화학과 철강인데 첫 번째, 미국의 철강 주식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미국의 화학기업은 좀 주가가 빠졌어요. 한국의 화학하고 철강기업 주가는 확 빠져버렸어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한 4.5% 고금리는 굉장히 큰 주가의 돌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화학과 철강한테는. 그래서 무거운 돌덩어리가 머리 위에 딱 올라가면은 이익도 많이 빠지고 주가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런데 예년처럼 예를 들면 2001년, 2008년, 2020년처럼 한국의 화학과 철강 기업들이 주가도 빠졌지만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이익도 빠졌지만 주가는 더 많이 빠져버렸어요. 과거 전례처럼 딱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화학이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사이클이 전개되면은 이익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의 화학과 철강, 한국의 화학과 철강을 놓고 봤을 때는 어디 있냐면 저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화학과 철강이 좋다는 거죠. 왜 그러냐니까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순이익은 진폭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올라가요. 그런데 한국의 화학과 철강은 이미 4.5%라는 고금리로 네. 학습효과에 의해서 너무 많이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공포가 작용돼 버렸어요. 물론 저점에서 50% 정도 올라오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올라갈 때는 순이익이 50%할 때 2020년 되면은 그때 전례라면 한 450%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지금 딱 그 국면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왜 올라오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되니까 이미 주가는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나라가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상법 이슈가 있어요. 네. 상법에 이제 이사의 충실 의무라든지 이사가 투명하게 더 투명한 능력 있고 투명한 분이 결정돼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따라가는 그런 주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자체가 우리나라가 미국 대비 한국이 한 반토막 내지 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상법 때문에 동등한 위치로 가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의 화학기업이 네. 제가 볼 때는 저 평가가 훨씬 좋을 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떨어진 거는 결론적으로 미국 철강이 좀 덜 떨어졌고요. 미국 화학 떨어졌고 한국의 화학 철강이 제일 밑바닥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네.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화학과 네. 철강이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청자들 목소리 보면요. 석유화학도 쌀처럼 초곡수매해야 함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자, 두 가지 이벤트 주셨는데 바로 네. 상법 개정과 네. 그리고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네.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별법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말 자력 갱생의 한계가 느껴진다.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잘 이루어질까요? 반등 모멘텀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되지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니까 발휘가 될까요, 근데? 되죠. 왜냐하니까 여당과 야당에서 공동으로 발의가 됐거든요. 공동으로 발의됐는데 이런 겁니다. 조선 3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3사가 그 3개사가 구조조정을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4조 원에서 구조조정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한국하고 중국이 공급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조선 그 생산 능력을. 그런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게 군함 발주란 이런 거 이슈가 있으면서 그다음에 수준 물량이 늘어나면서 뭐 일부 기업 같은 경우 17배가 급증하는 그런 사건이 급증하는 일이 이제 전개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래서 보면은 한국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도 그겁니다. 조선처럼 구조조정을 하자는 거죠. 그런데 네네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더 좋은 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 지주회사로 바뀌지 않는 사업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부채 비율이 23%, 35%에서 이제 이런 특별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주회사로 바뀌어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은 한 70에서 75%의 부채 비율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보면은 이게 원래 보면 사이클상 돈을 못 버는데 이제 중국이 밀고 내려오니까 더 단단하게 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 대산석유화학단지가 있고 여수석유화학단지, 울산단지, 대산단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3개사가 그냥 여기는 여수, 여기는 울산, 여기는 대산 쪽에 생산량을 조절하는 게 지휘를 하는 게 캐파를 조절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특별법으로 된다면은 영업이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그냥 그런 효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싸게 사고 제품가를 조금 더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이게 큰 모멘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국회에서 석유화학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조선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조선의 구조조정 효과를 생각하면 화학도 구조조정의 속도가 날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